전 시간에 했던 부분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전 시간에 여기까지 저희 8번까지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맞췄던 것 같은데 9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다음 표와 SQL의 결과를 확인하여 SQL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라는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듣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 SQL이라고 하는 언어를 작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SQL이라는 단어, SQL이라는 언어를 실제 실무에서 사용하는 개발자 분들도 많이 접하기가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이고요. 실제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아니거나 데이터베이스 개발자가 아니신 분들은 SQL이란 단어 언어 자체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SQL 접근성이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좀 장벽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나오면, 이런 기출 문제가 좀 나오면 여러분들이 못 푸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오답률이 꽤 높은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 SQL이란 언어가 생각보다 그렇게 언어적 장벽이 높고 어려운 언어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에서 조금 3, 4학년, 고학년 때 좀 가르쳐 주다 보니까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다고 알려져 있긴 한데 네,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 네. 특히나 이제 스마트 인지 개발원에서 제 수업 들으시면 굉장히 쉽게 네, SQL을 접하실 수가 있는데 네. 어쨌든 좋습니다. 이 9번 문제 SQL문 쓰는 거 저랑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건을 보니까 웨어절 없이 풀어야 하고요. 셀렉트절의 별칭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룹바이랑 해빙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집계 함수까지 사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웨어절 없이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게 특이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면 1, 2, 3, 4, 5, 6에서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이런 테이블이 하나가 있고요. 성적 테이블. 성적 테이블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출력이 돼야 된다. 근데 이제 최고 점수와 최대 점수라는 원래 없던, 여기에는 그런 데이터가 없죠. 이런 컬럼 이름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컬럼 이름을 만드는 어떤 SQL문을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셀렉트절에서 출력이 돼야 되는 건 출력돼야 될 컬럼들 이름이 전부 다 출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과목 이름이랑 최소 점수, 최대 점수, 최대 점수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from절에는 성적 테이블 이렇게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웨어절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웨어절 다음에 위치하는 그룹 바이가 바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룹 바이에는 뭘 적을지랑 해빙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해빙절에는 또 뭘 적어야 될지 요것들 저랑 같이 문제 풀면서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소 점수, 최대 점수에 해당하는 집계 함수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룹 바이라는 이 구문을 사용할 때 집계 함수가 정말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집계 함수를 아셔야 하는데 집계 함수의 종류는 뭐가 있냐? 집계 함수의 종류에는 제가 여기에다가 좀 정리를 할게요. 집계 함수의 종류라고 정리를 해보면 카운트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맥스, 민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버리지 함수, 그 다음에 합계, 썸 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집계 함수는 5가지 함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엑셀 사용해 보신 분들도 있고 안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엑셀을 사용 안 해보신 분들도 이 함수들이 각각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정도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카운트는 세워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영어 단어죠. 맥스는 맥시멈의 약자, 앞에 세 글자를 따서 최대값의 약자입니다. 민, 요거는 최소값, 최소값의 미니멈이라는 최소값의 약자. 그리고 average, 평균이죠, 평균. average의 약자 avg입니다. 그 다음에 sum, 합계값입니다, 합계값. 그래서 카운트 세워주는 거, 최대값, 최소값, 평균, 합계.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니까 최소 점수랑 최대 점수가 필요한 거 보니까 최소 점수에 해당하는 민이 여기 들어가야 되겠고요. 최대값에 해당하는 최대값이 여기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 점수랑 최대 점수에 해당하는 게 원래 주어진 테이블에서 없기 때문에 만들어져 있는, 그러니까 셀렉트절에서 어떤 계산에 의해서 어떤 연산이나 혹은 이제 빌트인 펑션이라고 하는 그 내장형 함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컬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컬럼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컬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점수니까 민 하고요. 점수가 들어가요. 그리고 최대 점수니까 맥스 하고 점수가 들어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네들한테 별칭이 붙어야 합니다. 별칭. 민하고 요 소괄호 쳐가지고 함수 처리를 한 거를 뭐라고 부르냐? 최소 점수라는 의미로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as가 들어가야 돼요. as. 그래서 민 점수를 as 최소 점수로 부르겠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맥스 점수도 마찬가지로 요 뒤에다가 as를 써가지고 맥스 점수를 최대 점수로 부르겠다.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룹 바이에다가는 뭘 쓰냐? 자, 이렇게 보시면 얘네는 지금 집계함수 처리가 된 컬럼이고요. 얘는 지금 집계함수 처리가 되지 않은 컬럼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룹 바이를 사용할 때는 집계함수 처리가 된 컬럼들은 그냥 놔두고요. 집계함수 처리가 된 건 계산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점수가 원래 여기 보시면 점수가 6개의 점수가 있는데 6개의 점수 중에 최소 점수 하나만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 점수에 해당하는 85점이 요게 결과값으로 나오겠죠. 85점. 최대 점수는 92점인가요? 92점이라고 해서 결과값으로 나오게 될 텐데 과목 이름은 지금 몇 개가 있냐? 6개 그대로 있습니다. 최소 점수는 6개에서 85로 하나로 딱 줄어들고 맥스 점수 마찬가지로 최대 점수도 6개에서 딱 하나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과목 이름은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이렇게 6개가 아직 존재한 상태입니다. 얘네들을 어떻게 묶어줘야 되냐? 어떤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줘야 돼요. 과목 이름을. 그래서 그룹으로 묶어주냐?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끼리 묶어서 최소 점수를 구하고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끼리 묶어서 최소 점수를 구하고 네트워크는 네트워크끼리 묶어서 최소 점수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묶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목 이름이라는 게 여기 그룹 바이에 들어가서 과목 이름끼리 묶어서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끼리 묶어서 최소 점수, 네트워크는 네트워크끼리 묶어서 최소 점수,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끼리 묶어서 최소 점수 이렇게 뽑아내야 돼요. 자, 그러면 뽑아냈을 때 어떻게 나오냐? 데이터베이스의 최소 점수는 몇 점이고 최대 점수는 몇 점, 네트워크의 최소 점수는 몇 점, 최대 점수는 몇 점, 소프트웨어의 최소 점수 몇 점, 최대 점수 몇 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데이터베이스의 최소 점수와 최대 점수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헤딩절에다가 어떤 조건을 줘야 되냐? 내가 과목 이름이 데이터베이스 요 하나만 필요하다라고 하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헤딩절에다가 과목 이름 땡땡 데이터베이스. 잘 안 보이시나요? 이렇게 과목 이름 땡땡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최소 점수와 최대 점수를 구한 어떤 조건, 과목이 3개가 있는데 3개의 조건 중에 나는 3개 선택지 중에 딱 하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최고 점수와 최소 점수와 최대 점수가 필요해 라고 하는 조건을 헤딩절에다가 이렇게 과목 이름 땡땡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주면 된다는 거죠.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민 점수를 최소 점수라고 부르고요. 맥스 점수를 또 최소 점수라고 부를 겁니다. as를 사용해서. 그 다음에 과목 이름이 지금 집계 처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집계 처리가 안 되면은 무조건 그룹 바이에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룹 바이를 보내주고요. 과목 이름으로 묶긴 묶을 건데
과목 이름에 해당하는 게 데이터베이스만 있으면 돼. 난 데이터베이스에 최소 점수, 최대 점수만 구하면 되거든. 이렇게 SQL문을 써주시면 완벽한 SQL문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방법 이외에도 이런 결과를 도출을 해내는 SQL문을 또 다르게 한번 써봐라 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좀 간단하고 쉽고 직관적인 방법이 이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이런 결과를 출력하기만 하면 사실 정답에 가까운 정답이라고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도 이 방법이 가장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혹시 캡처 같은 거 하실 분들은 캡처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빈칸에 알맞은 관계대에서 기호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합집합, 차집합, 카티션 프로덕트, 프로젝트, 조인 요 5개에 해당하는 기호가 뭔지 쓰라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표는 시험에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풀이를 해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거고 실제 이 관계대수의 기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요 그냥 표를 보면서 좀 풀이를 좀 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A에 해당하는 게 합집합이죠. 그래서 합집합을 이렇게 기호 가져다가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차집합은 빼기, 카티전 프로덕트는 곱하기, 프로젝트는 파이죠. 이렇게 파이. 그다음에 조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거 각각을 입력을 하면 맞을 수 있는 문제였는데 요게 정말 오답률이 높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 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시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관계대수의 기호 같은 경우에는 정보처리기사 필기시험에서부터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강조가 되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런 문제가 이제 실기시험에서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으로 주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당황을 많이 하십니다. 프로젝트가 뭐였지? 셀렉트가 뭐였지? 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표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표를 좀 보자면 일단 일반 집합연산자 사이에서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그 다음에 카티션 프로덕트가 일반 집합연산자에 해당합니다. 일반 집합연산자. 그래서 합집합, 두 릴레이션의 합, 유니온이죠. 두 릴레이션이 모두 가진 값, 두 릴레이션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값을 교집합이라고 하고요. 차집합은 앞에 릴레이션에서 뒤에 릴레이션 값을 뺀 값, 차 값입니다. 여기서 릴레이션은 뭔지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릴레이션에 해당하는 게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을 릴레이션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R이라고 해서 릴레이션이란 말이 나오면 테이블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순수 관계연산자는 셀렉트, 프로젝트, 조인, 디비전이라고 해서 이 네 가지 연산자가 있고요. 이 네 가지 연산자가 이제 순수 관계연산자와 일반 집합연산자가 각각 표가 잘 안 보이시구나. 이렇게 해도 잘 안 보이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표를 그 사진 한번 찍어주시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위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서 밖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표 한번 캡처 한번 해주시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일반 집합연산자가 아니고 이제 순수 관계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순수 관계연산자는 뭐냐면 어떤 연산 사람이 원하는 연산을 할 때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사람이 원하는 결과값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컴퓨터가 자연적으로 수행하는 연산들이 있어요. 그런 연산들을 뭐라고 하냐면 순수 관계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좀 순수 관계연산자다라고 하면 컴퓨터가 사람이 원하는 연산을 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우리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렇게 해라
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알아서 좀 시스템 내부적으로 좀 뒤에서 연산을 하는 방법이 이 순수 관계연산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반 집합연산자가 우리가 보통 사람이 원하는 결과를 뽑아내는 연산이죠. 그래서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파티션 프로덕트 같은 거. 어떤 연산인지 사람이 좀 보고 싶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게 이제 일반 집합 연산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 쓰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선생님, 이 집합연산자, 일반 집합연산자나 순수 관계연산자에 해당하는 관계대수란 건 대체 뭔가? 관계대수. 관계대수가 뭔데? 이렇게 계속 필기시험부터 시작해가지고 실기시험까지 계속 우리를 괴롭히나 관계대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수란 건 뭐냐면 그 SQL 우리가 이제 SQL이라고 해서 select from where, group by having, order by 이렇게 쓰는 것들은 사실 절차적 언어가 아니고요. 절차적 언어의 대표적인 언어가 C 언어죠. C 언어. C 언어가 절차적 언어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C 언어에서 사용하는 기호나 아니면 명령어들을 다 알고 있다면 이 명령어가 어떤 기능을 하게 될지 우리가 논리적으로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 SQL로 넘어오면 SQL에서는 select from where 이런 키워드들을 사용하는데 얘네들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실행이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런 명령을 줄 테니까 이거 알아서 네가 해석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꺼내줘 라고 해서 좀 데이터베이스랑 소통하기 위해서 좀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게 SQL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영어를 개발하신 분들, 영어라는 어떤 한글이라는 언어를 만들어내신 세종대왕님이 약간 원래 이렇게 그 수화 같은 걸로 말을 주고받았다면 그걸 언어 같은 걸로 이렇게 딱 이런 언어를 쓰자 이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이 언어를 만들어내가지고 우리가 굳이 뭐 수화나 굉장히 복잡한 어떤 알고리즘을 구현하지 않아도 해당하는 그 SQL이라는 언어를 딱 가져다가 사용하기만 해도 우리가 의사소통이 되는 데이터베이스랑 의사소통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QL의 근간이 되는 언어가 바로 관계대수입니다. 관계대수. 그래서 절차적 언어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우리가 열심히 질의를 한 걸 어떻게 시스템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수행을 하는지 이 관계대수가 수행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셀렉트문을 그냥 던지기만 해도 이 안에서 시스템적으로는 관계대수까지 가가지고 관계대수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따다다닥 실행한 다음에 결과값만 우리한테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내부 연산 구조를 관계대수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관계대수 연산자랑 관계대수에 대해서는 요 정도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표 정도는 여러분들이 각각의 기호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정도는 잘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뭐 설명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불과 이제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관계연산자, 순수 관계연산자를 썼을 때 이 테이블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하는 문제들도 실제 쓰세요라고 하는 문제들도 간혹 출제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안 돼가지고 제가 일부러 이거는 뺐습니다. 그래서 설명 한 번씩 읽어보면 대충 어떻게 되겠구나 정도 알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읽어보시고 진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 중간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이따 7시 20분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또 쉬는 시간 갖고
7시 30분부터 또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쉬는 시간 있으니까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20분 집중해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다음은 스키마와 관련된 내용이다. 각 괄호 안에 알맞는 답을 작성하시오라고 합니다. 일단 스키마가 뭔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키마라고 하는 게 뭔지 저랑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자, 우리 이제 스키마의 종류라고 하면 내부 스키마, 외부 스키마, 그다음 개념 스키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짜맞추기만 해도 사실 맞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스키마의 종류만 잘 알고 계셔도 사실 1, 2, 3번에 가져다가 집어넣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보면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래머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쭉 나오는데 맨 밑에 보면 하나의 외부 스키마를 여러 개 응용 프로그래머 혹은 사용자가 공유할 수 있다. 이게 그럼 외부 스키마는 아니겠죠? 그렇게 문제만 풀어도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전부 다 읽어보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좀 시간을 많이 뺏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답을 좀 알려드리면서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잠깐만요. 하나의 외부 스키마를 여러 개 읽는, 그래서 이게 외부 스키마군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요게 외부 스키마고요. 그 다음에 요게 개념 스키마. 네. 그 다음에 내부 스키마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요걸 전부 다 읽어보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풀이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래머가 개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구조를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한 논리적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브 스키마라고도 한다.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는 여러 개의 외부 스키마가 존재할 수 있다. 요거 외부 스키마란 이름이 들어가서 외부 스키마가 아닌 줄 알았더니 요거 외부 스키마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 서브 스키마라는 말이 나오면 외부 스키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키마가 뭔지부터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스키마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구조,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나 제약 조건들을 좀 상세하게 기술을 해놓은 걸 스키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약 조건뿐만 아니고 속성, 속성, 엔터티, 그다음 관계 이런 것들이 스키마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 시험을 공부하시면 아셨겠지만 데이터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데이터 사전이라고 해서 데이터들이 각각 어떤 기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구조를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저장이 되는 어떤 데이터 사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 데이터 사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게 이 스키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관련된 설명들이 좀 적혀 있는 공간이다.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나 제약 조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한 걸 스키마라고 하고요. 자, 외부 스키마. 첫 번째 있는 애가 이제 외부 스키마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외부에 있는 스키마긴 스키마지만 외부에서 좀 내부에 있는 애가 아니고 외부에서 좀 도움을 준다라고 해서 서브 스키마라고 외우시면 조금 편하게 외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스키마가 이런 스키마고요. 이제 개념 스키마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논리 구조로 모든 응용 프로그램이나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종합한 조직 전체 데이터베이스로 하나만 존재한다. 개념 스키마는 딱 하나만 존재합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하나만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개념 스키마가 가장 스키마 중에서도 근간이 되는 굉장히 중요하고 약간 바탕돌, 약간 이렇게 디딤돌이 되는 어, 딱 근간이 된 기본이 되는 스키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부 스키마가 물리적인 저장 장치 입장에서 데이터가 저장되는 방법을 기술한 것이다. 그래서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장된 레코드의 물리적인 구조를 정의한다. 이제 내부적으로 테이블이나 이런 데이터들이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는지 내부 안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테이블이나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저장을 시켜놨는지 이 내부적인 내용이 서술이 된 걸 내부 스키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내부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의 레코드, 그러니까 물리적인 순서나 인덱스 유무 이런 것들을 내부 스키마가 나타내고 있고요. 그 인덱스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갔다. 그리고 데이터
표현 방법, 데이터, 내부 스키마의 데이터가 갖고 있는 항목에 표현 방법, 방식이 들어갔다, 방법이 들어갔다 라고 하면 내부 스키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유무가 이제 이 내부 스키마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여러분들이 좀 찾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전체 조직 전체의 데이터베이스 중에 하나만 존재하는 건 개념 스키마. 개념 스키마가 기본이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스키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부 스키마가 내부에서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한 데이터 항목의 표현 방법 같은 거, 그리고 인덱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게 내부 스키마. 그다음에 외부에서, 내부가 아니고 외부에서 좀 내부에 있는 스키마들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브 스키마.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쉽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마에 대한 설명은. 자, 그럼 1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컴퓨터과 학생 50명, 전기과 학생 100명, 인터넷과 학생 50명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을 때 다음 SQL문의 실행 순서에 따른 튜플의 수를 나타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런 실기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사실 공짜 문제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틀리시면 안 되고요. 굉장히 쉬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가장 좋은 건 내가 SQL 난 데이터베이스 좀 서투르다. 데이터베이스가 뭔지 난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도 이런 문제가 나오시면 테이블 하나 그려보세요. 그려보면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저도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일단은 여기에 이게 스튜던트 테이블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스튜던트 테이블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 DPT라고 하는 컬럼 정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컬럼인지 모르고요. 어떤 컬럼인지 모르고 DPT라는 컬럼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DPT를 기준으로 해서 총 3개로 나눌 건데요. 여기는 컴퓨터학과 50명. 그 다음에 전기과 100명. 그 다음에 인터넷과 50명. 이렇게 해서 총 200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진, 200개의 튜플로 이루어진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문제가 정말 쉽게 풀립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elect DPT. 여기서 내가 DPT라는 컬럼을 뽑아내겠다라는 뜻이죠. from student.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DPT 컬럼을 뽑아내겠다. 그럼 그 튜플의 수는 몇 개냐?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DPT 컬럼을 꺼낸다고 하니까 여기 있는 이 컬럼이 그대로 꺼내져서 그대로 나오겠죠? 그럼 개수가 몇 개예요? 200개랑. 근데 여기서 많이 틀리세요. 사실 1번에서 많이 틀리십니다. 왜냐하면 테이블을 실제로 구현해보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문제를 푸신 분들, 난 시간이 너무 아까워. 문제 푸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데서 실수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실수를 유발하는 좀 함정이 많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을 그리실 필요가 있고요. 이거 이외에 제가 화요일에 말씀드렸던 중첩 서브쿼리에서 상관 서브쿼리랑 비상관 서브쿼리 구분하는 문제 같은 건 진짜 한 15초만 풀거든요. 그런 문제는 함정이 많이 없기 때문에 15초 만에 풀고 차라리 이런 쪽에다가 시간을 좀 더 투자하시는 게 차라리 테이블을 하나 그리는데 시간을 좀 더 투자하시는 게 함정에 안 걸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은 200개고요. 그 다음에 select distinct DPT from stud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200개 뽑아온 거에서 뭐 하냐? 중복만 제거해달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학과의 수를 세워줍니다. 3개입니다. 학과가 3개니까 컴퓨터, 전자, 인터넷 이렇게 3개이기 때문에 3개만 꺼내주면 끝이 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자, select count distinct DPT.
라고 하고요. from student 한 다음에 웨어절에 DPT 인터넷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DPT 인터넷과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웨어절의 특징이 뭐냐면 웨어절은 튜플 단위로 정보를 잘라준다, 데이터를 잘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테이블로 가서 웨어절에 DPT 인터넷과 하겠다라고 하면 얘네만 가져와줍니다. 딱 인터넷과 50명만 가져와줘요. 인터넷과 50명을 꺼내보겠습니다. 인터넷과 50명만 나왔어요. 얘는 이제 세 개가 다 나왔던 애고 얘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50명이 나왔다. 라고 하면 이 인터넷과 50명 중에서 셀렉트절을 그 다음에 보셔야 됩니다. 셀렉트절을 그 다음에 보면 디스팅트 DPT라고 하는데요. 인터넷과 학생들의 이제 인터넷과인데 이 인터넷과에서 부서의 개수를 세워준답니다. 그러니까 부서 학과의 개수를 세워준다. 인터넷과의 학과의 개수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중복을 제거하면 50개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있는 요 3번 문제는 1입니다. 1. 결과 1이 나와요. 그래서 203, 1 순차적으로 적으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테이블에 있는 전체 학생 수는 200명이다. 중복을 제거하지 않고 출력을 하게 되면 200명이 모두 출력이 되고요. 중복을 제거하면 학과가 몇 개의 종류인지 알 수 있다. 중복을 제거한다는 것 자체가 중복을 제거하고 보겠다라는 것 자체가 중복이 되지 않는 튜플이 몇 개 있냐를 볼 수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복을 제거하고 학과를 보겠다라고 하면 그 테이블에 학과가 몇 개 있는지 보겠다, 몇 종류 있는지 보겠다라는 말이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빠르게 문제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은 그런 얘기였고요. 부서가 인터넷과인 부서 이름은 중복이 없으면 한 개만 출력된다. 부서가 인터넷과인 부서 이름은 중복 없이 출력하면 딱 하나밖에 안 나오겠죠. 인터넷과 딱 하나니까. 이렇게 푸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거 아니어도 사실 카운트라는 함수를 집어넣은 순간 카운트 함수가 어떤 값이든 줄여가지고 딱 하나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룹 바이가 없는 이상 이 카운트 함수의 최종 결과는 딱 하나입니다. 어떤 숫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튜플 개수는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자, H회사의 전체 제품 단가보다 큰 제품을 출력하려고 한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작성하시오. 네, 그래서 A, B, H, C, H라고 해서 H회사는 총 2개가 있고요. H회사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H회사는 2개가 있고 보니까 뭐냐면 중첩 서브쿼리에 관련된 문제네요. 우리 엊그제 화요일에 봤던 중첩 서브쿼리에 관련된 문제고요. 웨어절에 사용한 서브쿼리이기 때문에 제조사 H에서 제품 테이블에서 제조사 H가 만든 단가를 보여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요거 상관 서브쿼리가 아니고 비상관 서브쿼리입니다. 비상관 서브쿼리는 서브쿼리가 먼저 실행된다고 했죠. 서브쿼리를 실행한 결과가 뭐냐? 서브쿼리를 실행한 결과가 2,000, 3,000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비상관 서브쿼리는 항상 서브쿼리가 먼저 실행이 돼서 하나의 값을 딱 골라준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메인 쿼리부터 실행하는 게 아니고 비상관 서브쿼리부터 실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00이랑 3,000 이렇게 2개 값이 나왔고요. 요게 여기에 들어가면 됩니다. 얘를 지우시고 요거 지우고 네. 요거 지우고 여기에 2,000, 3,000이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조사, 제품명, 단가 쓴 다음에 제품 하고요. 제품 테이블에서 단가가 2,000이랑 3,000 중에 높은 값을 골라가지고 전체 제품 단가보다 큰 제품을 출력한다고 하니까 이 전체 제품 단가 2,000이랑 3,000 중에서 3,000보다 큰 단가를 보겠다. 3,000보다 큰
제조사의 단가를 보겠다. 제품의 단가를 보겠다. 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3천보다 큰 애들이 나와야 돼요. 그럴 때 이 괄호 안에 들어가야 될 게 뭐냐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구하는 능력은 일단 SQL문을 해석할 수 있는 중첩 서브 쿼리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하나를 첫 번째로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가야 될 우리 다중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단일값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중값을 받을 수 있는 다중값 연산자, 다중연산자가 뭐냐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요 두 가지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문제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올입니다. 올. ALL. 올을 적으시면 되는데 왜 올이냐? 다중행 연산자 올이랑 애니를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을 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진짜 간혹 정보처리 기사 시험 문제에서 등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정말 많이 괴롭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많이 괴롭혀요. 이거 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다중행 연산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중행 연산자 애니 그리고 올 이 두 가지가 있는데 N이는 뭐냐? 입력된 다중행 중에서 하나라도 일치를 하면 출력을 해주는 게 N이라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가 원래는 뭐였냐? 중첩 서브쿼리의 결과였어요. 중첩 서브쿼리입니다. 셀렉트로 시작하는 서브쿼리인데 이게 저는 중첩 서브쿼리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 7,500, 2,800이 나왔다. 라고 했을 때 여기가 괄호 만약에 요게 괄호가 만약에 쳐져 있다면 여기다가 뭘 넣을 거냐? 요걸 물어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연봉이 5,000, 7,500, 2,800보다 n이 하고 크다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얘네를 하나씩 연결을 해서 올이라는 연산자로 묶어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럼 해석을 해보자면 직원 테이블에서 연봉이 5,000보다 높거나 7,500보다 높거나 2,800보다 높은 사람들의 모든 컬럼 정보를 출력하세요 라는 말이랑 똑같거든요. 5,000보다 높거나 7,500보다 높거나 2,800보다 높으려면 뭐보다 높은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2,800보다 높으면 5,000보다도 높고 7,500보다도 높잖아요. 도영 씨 맞아요. 그러니까 2,800이랑 2,800보다 높은 거랑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애니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애니 말고 올은 어떤 걸 가지고 있냐? 올은 AND예요. 중간에 AND로 묶은 겁니다. 그래서 올이라는 연산자는 연봉이 5,000보다 높고 연봉이 7,500보다 높고 연봉이 2,800보다 높은 사람 중에서 이제 직원 중에서 연봉이 5,000보다 높고 7,500보다 높고 연봉이 2,800보다 높은 사람의 컬럼을 전부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7,500보다 높은 사람은 그렇죠. 7,500 이상이죠. 2,800보다 높아야 하는 건 맞는데 2,800보다 높은데 5,000보다 높은 조건도 만족을 해야 돼요. 그리고 7,500보다 높은 것도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러면 5,000보다 높고 2,800보다 높은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고 7,500보다 높은 사람들만 남게 되는 거죠. 모두 만족을 해야 되니까. 요 세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7,500보다 높은 사람만 딱 남게 되는 겁니다. 요게 올이라는 연산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올 그리고 n이라는 연산자가 구두모랑 같이 사용이 되는 특징, 특이한 형태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시험 문제를 많이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정말 많이 당황을 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구두모랑 같이 어떤 연산자를 쓰세요 라고 해서 괄호가 쳐서 나왔다 라고 하면 n이랑 ol을 생각을 하시면 좀 빠르게 문제를 푸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이 문제를 보면 2,000, 3,0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에 n이가 들어가는 게 맞냐, ol이 들어가는 게 맞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전체 제품 단가보다 높은 큰 제품을 출력하려고 하니까
지금 2000과 3000 중에 뭘 선택하려고 하는 거냐? 3000을 선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올이 들어가면 되겠죠. 방금 본 것처럼. 7500 이상인 걸 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면 문제가 풀어지게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우신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풀이 잘 보시고 실제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당하지 않도록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풀이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SQL 결과에 알맞는 답을 작성하시오. 다음 SQL 결과에 알맞는 답을 작성하시오. 라고 해서 SQL문을 해석한 능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SQL이라는 언어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쉽게 생각하면 영어랑 똑같습니다. 영어랑 똑같고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랑 대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영어권 사람이랑 대화를 하려면 영어를 배워야 되는 것처럼 이 데이터베이스랑 대화를 하려면 데이터베이스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 영어권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봐봤자 그 사람 알아듣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말로 뭘 해야 되냐? 영어로 번역을 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SQL도 똑같아요. 한국말을 SQL이라는 언어로 번역하는 방법, 그리고 SQL이라는 언어를 다시 한국말로 번역하는 방법만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정말 쉽게 데이터베이스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연습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굉장히 쉽게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좀 연습을 해보시면 좋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Select Count 컬럼 2. 컬럼 2에 해당하는 걸 세워주라 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고요. 테이블에서 컬럼 1이 2랑 3인 튜플 혹은 컬럼 2가 3이랑 5라는 튜플 요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2는 등호랑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얘가 이제 다중행 연산자인데 데이터베이스에서 등호는요 1대1 연산만 가능합니다. 1대1 연산만 가능해요. 여기다가 적을까요? 등호 같은 경우에는 1대1 연산만 가능하고요. 등호 대신에 in이라는 연산자가 있어요. in이라는 연산자는 1대 n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컬럼 하나에 대해 비교해야 될 값이 여러 개다 라고 하면 무조건 in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보면 컬럼 1이라는 컬럼에 대해서 비교해야 될 값이 2랑 3, 두 개가 있기 때문에 in이라는 연산자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1대 n 연산, 1대 n이라는 거 요거 잘 보면 in처럼 생겼죠. in이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in이라는 연산자가 지금 등호랑 똑같이 생겼고요. 컬럼 1에서 2랑 3인 값을 구해주라 라고 하는데 우리 웨어절에서는 항상 웨어절에서 조건을 적용할 때는 튜플 단위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웨어절에서 조건이 컬럼이 2랑 3인 거 하니까 이렇게 자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자르는 건 우리 셀렉트절에서 컬럼을 자르기 전에는 컬럼 단위로 자르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컬럼 단위로 자르지 않고 튜플 단위로 잘라주셔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은 빨간색 1번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올 한 다음에 컬럼 2가 3이랑 5인 거 여기 2번 조건입니다. 근데 1번 조건이랑 2번 조건을 전부 다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웨어절이 의미가 없어요. 요거 전부 다 요구한 겁니다. 전부 다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웨어절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자 테이블이라는 요 테이블에서 카운트 컬럼 2 컬럼 2가 가지고 있는 개수 자료의 개수를 세워주라 데이터의 개수를 세워주라 라고 하는 문제랑 똑같아요. 그럼 컬럼 2의 개수가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요 카운트의 함수 중 카운트 함수 안에 컬럼의 이름이 들어갔을 때는 컬럼 안에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세워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요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틀리세요. 자, 그래서 카운트 컬럼이라고 해서 카운트 뒤에 컬럼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컬럼 안에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세워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널 값이 들어간 거 보니까 널은 비어있다라는 뜻입니다. 컬럼 안에 데이터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컬럼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4입니다. 풀이를 해보면, SQL만 해석해보면, 테이블에서 컬럼 1과 먼저 고르고요. 그 다음에 컬럼 2가 3과 5인 튜플을 고른 다음에 해당 튜플의 수를 컬럼 2의 개수를 세워주면 되는데 카운트 함수는 널 값을 세워주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 4라는 거고요. 요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요거 알고 계시면 참 좋아요. 항상 웨어절의 실행 결과는 튜플 단위로 잘라준다. 튜플 단위라는 것을 명심하자. 네. 보이시죠? 네. 그래서 요거를 명심하시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는데 아마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채팅방에 올라온 성현 씨 질문부터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계함수에서 카운트 함수만 널 값을 세워주지 않나요? 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성현 씨가. 일단 집계함수의 종류를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카운트, average, sum, max, min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그 집계함수들 사이에서 널 값의 특징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average 함수는 평균을 구해주는 함수죠. 마찬가지로 sum은 합계, 그 다음에 max는 최대값, min은 최소값을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널 값이랑 3, 1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서 최대값은 얼마일까요? 최대값은 당연히 널 값 없이 3이겠죠? 세워주지 않냐고 물어보셨는데 세워주는 건 사실 카운트 함수만 세워주는 함수고요. 카운트 함수만 개수를 세워주는 함수고 최대값 3이겠죠. 최소값 1일 겁니다. 그래서 널 값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네 개 함수 빨간색으로 좀 구분을 할게요. 네 개 함수에서는 널 값을 전부 무시하고 구합니다. 그래서 min이라고 하면 1, max라고 하면 3, 합계를 구할 때 요거 널 값 필요 없겠죠? 3이랑 1 더해서 4. average, 평균을 구하겠다. 널 값 필요 없으니까 3이랑 1 더한다면 2로 나눠서 2가 나옵니다. 그래서 널 값은 무시를 합니다. 카운트는 널 값을 세워주지 않는다. 널 값 마찬가지로 무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널 값을 세워주지 않는다고 외우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카운트 함수는 널을 세워주지 않는다. 그리고 average, sum, max, min 얘네들은 널 값을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계산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널 값은 이제 빈칸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현 씨 되셨을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셨을 것 같으니까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SQL문에서 괄호 안에 알맞은 답안을 작성하시오 라고 해서 실제 시험에는 결과 이미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 시험에는 어떤 결과를 내는지 결과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굳이 결과 이미지 없이 우리는 문제 풀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이란 컬럼에 2로 시작하는 문자열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쿼리 결과 내용이 이미지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오더바이가 지금 이렇게 좀 내려가 있어서 제가 좀 정렬을 드리면 이렇게 생긴 SQL문입니다. 그래서 select랑 from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where절에 들어가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where절에 들어가는 조건. 그 다음에 오더바이로 정렬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정렬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like라는 연산자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order by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order by. 이 order by 여기에 컬럼명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2번에 들어갈 게 뭐냐? 자, 일단은 우리 정렬이라고 하면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이 있죠. 이렇게 두 개 정렬 방법이 있는데 오름차순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이제 오름차순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영어 단어. 오름차순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ASC로 시작하는 ascending입니다. ascending. 자, 그리고 내림차순에 해당하는 단어가 DESC로 시작하는 descending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뒤에 있는 이 엔딩을 빼고 DESC, 데스크로 부르거나 ASC, 에스크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부르게 되죠. 그래서 오름차순인지 내림차순인지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자, 오름차순이라는 건 값이 튜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값이 밑으로 가면 갈수록 값이 점점 증가하는 값을 오름차순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내림차순이라는 건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맨 위에 있는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튜플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값이 점점 내려가는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림차순이라는 말은 가장 큰 값이 위로 올라와야 돼요. 오름차순은 가장 큰 값이 맨 밑으로 내려가고 가장 작은 값이 맨 위로 올라가는 게 오름차순입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값이 맨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오름차순은 가장 작은 값이 맨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값이 올라가죠. 반대로 내림차순은 값이 가장 큰 값이 맨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값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값이 점점 내려갑니다. 그래서 오름차순, 내림차순을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오름차순에 해당하는 건 ascending, 내림차순에 해당하는 건 descending입니다. 그래서 내림차순은 여기다가 DESC를 적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오름차순이다 라고 하면 여기를 비워놓으셔도 됩니다. 오름차순은 기본값, 디폴트 값입니다. 그래서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ASC를 쓰셔도 되고 안 써도 상관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요구를 한다면 ASC를 쓰거나 생략되어서 안 써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내림차순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DESC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웨어절에서 사용하는 이 조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ike라고 하는 연산자인데요. like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웨어절에서 조건은 이런 느낌으로 쓰죠. 이름이 2로 시작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민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게 될 텐데 자, 여기 지금 like 이 등호 대신에 어떤 연산자를 쓴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SQL 연산자라고 해서 그 웨어절에서 좀 특별한 연산을 할 때 사용하는 게 이 SQL 연산자 중에 like 연산자입니다. like 연산자. 그래서 이 like 연산자가 어떤 걸 의미하냐면 like가 뭐뭐와 닮은 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like는 매칭 연산자라고 해서 퍼센트, 언더바 이런 짝꿍들과 함께 굉장히 다양한 결과를 출력할 수 있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퍼센트를 쓰면 그 뒤에 어떤 글자가 오든 이라는 글자로 시작하면 전부 출력해달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이란 컬럼이 2로 시작하는 문자열이라고 하면 2% 하면 이민수 뿐만 아니고 2로 이름이 성이씨인 사람들은 전부 다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름이 수로 끝나는 사람 뽑아주세요 라고 하면 퍼센트 수 하시면 됩니다. 물론 문자의 형태로 퍼센트 수 하시면 이름이 수로 끝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름 사이에 민이 들어가는 사람을 뽑아주세요 라고 하면 퍼센트 민 퍼센트라고 생각을 하시기가 쉬운데 요거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퍼센트 민 퍼센트는 이름에 민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기만 하면 앞이든 뒤든 들어가 있기만 하면 글자 수에 상관없이 뽑아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이 퍼센트가 글자 수를 무시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름이 예를 들어 요런 이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라는 사람은 없겠죠. 성이자 이름인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요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요런 SQL문 썼을 때 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퍼센트는 글자 수를 제한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고요. 글자 수를 제한할 거면 언더바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글자가 민인 사람을 뽑겠다라고 하면 앞뒤에다가 퍼센트가 아닌 언더바를 붙여줘야만 앞에 글자를 하나, 뒤에 글자를 하나로 제한하겠다라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제한할 거면 언더바를 사용해야 된다. 네, 이 정도 말씀드려도 아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 다음 문제가 아마 이론 문제 중에서 좀 고난이도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병행제어 기법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병행제어 기법 중에 접근한 데이터에 대한 연산을 모두 마칠 때까지 상호 배제하는 기법을 무엇이라 하는지 작성하시오 라고 하는데 사실 이 문제를 읽어보면 이 문제가 과연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문제가 맞는지까지 의심이 될 정도로 굉장히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지 않았죠. SQL이랑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SQL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SQL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병행 제어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업무,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일 처리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트랜잭션이라고 부릅니다. 트랜잭션이라고 해서 일의 단위입니다. 일의 단위. 그래서 우리 요즘에 요즘 아니고 요즘에는 그 컴퓨터공학과 전공하신 교수님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면 컴퓨터공학과 전공하신 교수님들은 요즘 트랜잭션은 어때? 약간 이렇게 일이 어떠냐? 요즘 일 처리 어떻게 하고 있어? 뭐 예를 들어 내가 시킨 일 처리 어디까지 됐어? 내가 시킨 트랜잭션 지금 어디까지 완성됐지? 이런 식으로 트랜잭션을 그냥 일상 단어처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일상 단위가 좀 됐는데 트랜잭션이 일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준 일 어디까지 했어? 약간 이렇게 할 때 내가 준 트랜잭션 어디까지 완성했어?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트랜잭션을 왜 말씀드리냐면 트랜잭션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트랜잭션이 2개 이상 있을 때 요걸 병행제어라고 합니다. 병행제어 기법. 그래서 트랜잭션을 하나만 수행하는 게 아니고 2개를 같이 수행하는 거. 이걸 병행제어라고 해요. 그래서 동시에 여러 개의 트랜잭션을 수행하는 작업을 병행제어라고 하는데 이 병행제어는 사실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는 병행제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는 그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병행제어 기법 중에서 접근한 데이터에 대해서 연산을 모두 마칠 때까지 상호 배제하는 기법을 뭐라고 하냐? 로킹이라고 합니다. 로킹. 그래서 정답은 로킹을 적으시면 되는데 병행제어라는 건 뭐냐? 동시에 여러 개의 트랜잭션을 병행으로 수행할 때 동시에 실행되는 트랜잭션들이 데이터베이스의 일관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트랜잭션 간의 상호작용을 제어하는 것을 병행 제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왜 트랜잭션이 병행으로 수행되는 걸 싫어하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거 이제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상호작용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로킹이 뭐냐면 한쪽의 세션에서 하는 작업이 모두 끝마쳐질 때까지, 커밋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작업하고 있는 게 모두 끝마쳐질 때까지 다른 세션, 뭐 예를 들어 김민수가 작업을 하고 있다면 김민수 이외에 다른 사람이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작업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는 게 로킹입니다. 로킹.
가장 대표적으로 배탈락이라는 게 있는데, 실제 이제 배탈락은 실무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정말 자주 마주치는 기법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가 병행제어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배타락이라는 건 둘 이상의 세션이 똑같은 행을 조작하려고 할 때 충돌하는 현상입니다. 보면 인사부 과장님이 연봉 협상을 했어요. 김철수 씨랑 연봉 협상을 해가지고 연봉을 3,800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인사부 직원이 과장님 업무를 좀 도와드려야겠다라고 해가지고 3,800으로 올리는 걸 뭐 예를 들어 김철수 씨는 인사부 과장님이 김철수 씨는 3,800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인사부 직원이 이걸 3,500으로 올리려고 한대요. 이렇게 했을 때 컴퓨터는 얘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돼? 요거거든요. 컴퓨터가 궁극적으로 이제 컴퓨터가 요청을 했을 때 컴퓨터가 3,800을 선택해야 될지 3,500을 선택해야 될지 컴퓨터 입장에서는 얘네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병행으로 작업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3,800으로 만약에 작업을 하고 있다면 3,500으로 작업하려고 하는 인사부 직원을 막아버립니다. 블로킹, 막는다고 하는데 이 막아버려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배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행 제어할 때 내가 어떤 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다른 작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에 끼어들려고 한다. 이걸 막는 거 뭐라고 하냐? 로킹이라고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로킹에 대한 설명입니다. 로킹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 로킹에는 물론 로킹이라는 게 그냥 뭐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선생님 그러면 같은 테이블 안에서 그냥 하나의 행을 간섭하려고 할 때 무조건 로킹이라는 게 걸리나요? 내가 만약에 다른 튜플을 만들면 건든다고 한다. 만약에 예를 들어 인사부 과장님은 김철수 씨 것만 수정을 하고 인사부 직원은 메이슨이라는 사람 거 수정한다라고 하면 로킹이 걸리지 않나요? 엄밀히 따지자면 로킹에는 단위가 있습니다. 단위. 그래서 로킹의 단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 정보처리 기사 필기 시험에서 로킹이라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 로킹이라는 건 뭐냐면 한 번에 이제 관리 하나의 세션이 한 번에 관리할 때 이걸 막을지 말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뭐 튜플 단위로 막을 수도 있고요. 내가 만약에 김철수 씨 거 작업할 때 메이슨 씨 거 작업하는 걸 난 막지 않을게 라고 하면 로킹 단위가 굉장히 작은 겁니다. 튜플 단위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나의 테이블에서 작업할 때 이 테이블 자체의 접근을 막겠다 라고 하면 튜플 단위가 아니고 테이블 단위이기 때문에 로킹의 단위가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킹의 단위를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한 번에 로킹할 수 있는 객체의 크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로킹 단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로크의 수는 적어집니다. 막을 수 있는 수는 적어지죠. 왜냐하면 테이블 하나씩 로크를 하나씩만 걸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튜플 단위로 걸었다. 그러면 테이블 안에 튜플이 2,000개가 있다. 라고 하면 록이 2,000개가 있어야겠죠. 근데 테이블 만약에 하나다라고 하면 록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로크의 수는 적어집니다. 로킹 단위가 커지면. 병행 제어는 단순해집니다. 왜냐? 테이블 하나 하기 때문에 병행 제어 굉장히 단순해지겠죠. 그 다음에 오버헤드가 뭐냐면 메모리, 처리 시간이나 메모리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병행 제어라고 해서 트랜잭션을 동시에 수행하는 이 작업 자체가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데 이 병행 제어가 단순하다라는 말 자체가 메모리가 적게 소모된다. 처리 시간 동안 엄청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병행성 수준이 감소한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공유도가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로킹의 단위가 커질수록 유리한 거 아니야? 왜냐하면 메모리 처리 시간도 적고 병행 제어도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좀 단순해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데이터베이스 자체 그러니까 컴퓨터 입장에서는 로킹의 단위가 커지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병행성 수준이 감소하기 때문인데
병행성 수준이 감소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병행성이란 말 자체가 여러 트랜잭션 사이, 예를 들어 업무를 할 때 하나의 A 업무, B 업무, C 업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이사이에 생기는 공간, 시간들을 짬짬이 쪼개서 업무를 하는 걸 뭐라고 하냐? 병행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트랜잭션 사이를 이동하면서 조금씩 처리를 수행하는 방식을 병행성이라고 하는데 이 병행성이 높으면 데이터베이스의 일관성을 보존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일관되게 유지되려고 하는 성질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병행성 수준이 높아지면 일관성 또한 정말 일관되게 유지하는데 정말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로킹의 단위가 커지면 병행성 수준이 감소해가지고 그만큼 데이터베이스가 불안해합니다. 일관되지 않게 저장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 컴퓨터 입장에서는 병행성의 수준이 감소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로킹의 단위가 커지도록 관리하는 것 자체가 컴퓨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안 좋은 일이라는 거.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데이터베이스 공유도라는 말 자체는 병행성 수준이랑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 공유도가 그 병행성 수준이랑 비례한다. 그래서 병행성 수준이 감소하면 데이터베이스의 공유도 또한 감소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로킹의 단위가 작아지면 로크의 수가 많아지고 병행 제어가 복잡해지고 그리고 사용하는데 이 병행 제어를 하는데 필요한 메모리나 시간이 많이 드는데 반해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병행성 수준이 정말 높아져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 처리하는데 시간과 일을 많이 쓸 뿐이지 본인 마음은 굉장히 편안한 상태예요. 네, 이렇게 말하니까 약간 사람처럼 네,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데이터베이스의 친밀도가 제가 높다 보니까 약간 사람처럼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 이렇게 병행성 수준이 증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요거 좀 관리를 정말 잘하고 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받으시면 돼요. 내 사용자가 나를 정말 잘 관리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병행성 수준이 높아지면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 공유도가 높아지면서 일관되게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기가 쉬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킹에 대한 문제도 간혹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요런 표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한번 캡처하듯이 이렇게 딱 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이상현상, 어노멀리 현상 종류 세 가지를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현상 세 가지, 삽입, 갱신, 삭제 이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삽입, 갱신, 삭제. 근데 이제 이 세 가지를 그냥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사실 이 문제의 난이도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상현상 세 가지 쓰세요라고 하면 삽입, 갱신, 삭제 이 세 가지만 외우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 문제 난이도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삽입, 갱신, 삭제를 그냥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각각의 이상들이 어떤 걸 의미하고 이 이상현상은 왜 나타나며 이 이상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가 꽤 중요합니다. 이 이상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뭐라고 해야 될까? 데이터베이스에서 조각조각 내가 공부했던 것들이 좀 하나로 이어진 느낌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삽입 이상, 갱신 이상, 삭제 이상이고요. 이상현상이라는 게 뭐냐? 이상현상은 불필요한, 이제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은 데이터 중복 때문에 릴레이션에 대해서 내가 이제 테이블에 데이터를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데이터가 너무 중복이 되어 있다 보니까 데이터를 삽입하거나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현상을 이상현상이라고 합니다. 삽입 이상은 데이터 삽입 시 의도와 다른 값들도 삽입되는 현상.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은 데이터들이 마구잡이로 삽입되는 현상을 삽입 이상이라고 하고요. 갱신 이상은
속성값 갱신시. 내가 속성값이란 말은 그 컬럼 안에 들어있는 값을 의미합니다. 일부 튜플만 갱신이 돼서 모순이 발생하는 현상. 그러니까 갱신. 내가 어떤 값을 업데이트, 좀 수정하려고 할 때 중복되는 게 있는, 중복되는 컬럼 때문에 좀 갱신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삭제 이상, 데이터를 삭제할 때 의도와 다른 값들도 같이 삭제가 되는 현상을 삭제 이상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중복이 돼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김민수 씨에 대한 데이터를 삭제하겠다 해서 이름 땡땡 김민수였는데 김민수 씨가 회사에 5명 있어요. 그래서 5명이 다 삭제되는 거예요. 약간 이런 것처럼 데이터의 중복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을 이상현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 중복 때문에, 데이터 중복 때문에 이 중복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게 있었습니다. 엊그제 배웠어요, 화요일에. 뭐였냐면, 데이터의 중복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작업이 정규화입니다. 정규화. 정규화에는 제1 정규화부터 제5 정규화까지 6개의 정규화가 있었죠. 이 6개의 정규화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에 불필요한 중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테이블을 쪼개 놓으면 이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 현상을 억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규화라는 걸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뒤가 갑자기 맞아드는 느낌이 들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다. 자, 1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아래 SQL 코드와 테이블을 참조하여 결과값을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들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 테이블은 EMPNO, employee number, 요 4번입니다. 4번. 그다음에 셀러리, 그 연봉이 있고요. 100번 사원은 1000만 원, 200번 사원은 3000만 원, 300번 사원은 1500만 원.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운트 아스타리스크, 요 아스타리스크가 들어갔다. 우리 카운트 함수, 방금 집계 함수에서 카운트 함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카운트 함수에 컬럼 이름을 쓸 수도 있는데, 이 다른 집계 함수랑 다르게 카운트 함수에는 컬럼 말고 아스터리스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카운트 함수의 특징. 그래서 아스터리스크가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컬럼의 개수를 세워주는데 이렇게 세워줍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있구나. 컬럼 단위, 튜플 단위로 데이터를 세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개 있구나라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테이블에서 이제 웨어절에 들어가는 이 조건이 중요한데, 제가 요 문제를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조건과 이게 첫 번째 조건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인플로이 넘버가 100보다 큰 거. 이게 첫 번째 조건. 그 다음 얘가 두 번째 조건. 그 다음에 얘가 세 번째 조건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세 개의 조건을 지금 이 세 개의 조건을 AND랑 OR 이렇게 두 개의 연산자로 묶고 있어요. 그래서 1번이랑 2번 조건을 AND랑 묶고요. 그 다음에 2번이랑 3번 조건을 OR로 묶었는데, 사실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속이기 위해서 이 조건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마치 얘네를 먼저 연산하라는 듯이. 그래서 요걸 먼저 연산하면 값이 완전히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연산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 연산자, AND 연산자와 OR 연산자 사이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덧셈이랑 곱셈 둘 중에 뭐부터 연산하죠? 보통 곱셈부터 연산을 많이 하죠. 그런 것처럼 이 연산자, SQL에서 사용하는 요 AND랑 OR 연산자 사이에서도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는 AND 연산자를 먼저 연산을 해야 된다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요거 먼저 연산을 해주고요. 그 결과값이랑 요 뒤에 있는 애랑
연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애 연산하는 게 가장 먼저다. 요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웨어절에서 조건을 연결하는 AND랑 OR 논리 연산자에는 연산 순서가 존재한다. 그래서 AND 연산이 OR 연산보다 먼저 실행되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EMP NO가 100보다 크다라고 하면 얘네겠죠. 얘네 이고 샐러리가 3000 이상인 튜플 고르면 얘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 200, 3000 이렇게 되어 있는 튜플이 하나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올 연산자로 연결을 할 거기 때문에 EMP가 200인 거 나와라 라고 하면 EMP가 200인 거 이미 나와 있죠. EMP NO가 200인 거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튜플의 개수가 딱 하나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카운트 써가지고 튜플의 개수를 구해라고 했으니까 튜플의 개수는 딱 하나만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연산을 했을 경우에는 요거부터 연산을 했을 경우에는 샐러리가 3000보다 이상이거나 EMP가 200 이상인 사람 요거 하나 200인 사람 요거 하나랑 EMP가 100보다 큰 사람 요 두 개 중에 하나만 골라라. 결과는 네 똑같은 것 같네요. 네 요거부터 연산해도 결과는 똑같게 나오는데 어쨌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요 엔드 연산부터 먼저 연산해라 라고 하는 게 출제자의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네 그래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조건이랑 뒤에 있는 조건, 요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을 먼저 연산하고 세 번째 조건 연산해라 라고 하는 게 결국 의도하는 바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스키마와 관련된 내용이다. 스키마, 방금 봤죠? 우리 내부 스키마,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요 세 개 있었던 스키마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키마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제약 조건, 그 다음에 인스턴스, 그 다음에 속성, 그다음에 엔터티 이런 정보들을 담고 있는 게 제가 스키마라고 말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정보 등을 담고 있는 게 이제 스키마인데 이 스키마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보면 괄호 한 다음에 괄호 무결성은 관계 데이터베이스 관계 모델에서 두 개의 관련 있는 관계 변수 테이블 간의 일관성을 말한다. 데이터의 무결성을 말한다. 이 데이터의 무결성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데이터의 무결성을 증명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요 관계가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키와 포린 키의 관계가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가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을 해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의 무결성이란 말은 데이터 간에 결점이 없다라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관되게 저장이 돼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가 어떤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가 지정된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얘가 A1이라는 컬럼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1이라는 컬럼에는 소문자 A1, 소문자 A2가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이 프라이머리 키예요. 얘를 참조하는 컬럼 중에 얘를 참조하는 테이블이 여기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얘도 A1입니다. 자, 얘는 포린 키가 지정이 된 컬럼이고요. 얘를 A 테이블, 얘를 B 테이블이라고 불러볼게요. 자, A 테이블에 있는 A1이라는 컬럼을 지금 B 테이블에 있는 A1이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A1 참조한다는 건 얘가 그 B 테이블에 있는 A1이 A 테이블에 있는 A1을 닮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A 테이블에 있는 A1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쓰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C3이라는 값이 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값이 있을 수는 없죠. 이게 프라이머리 키랑 포린 키가 지정되는 순간에 이런 값이 있을 수 없다고 무언의 압박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데 C3이라는 값이 포린 키에는 등장할 수 없어요. 왜? 여기 A 테이블에 있는 A1에 C3이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C3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C3이 있을 수는 없어요. 이런 튜플이 있다면 데이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결점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결점이 해결되기 위해 이 프라이머리 키랑 포린 키를 지정한 순간 이런 데이터가 자동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지정하는 순간 결점을 제거해준다. 무결성을 보장해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프라이머리 키랑 포린 키 사이에 있는 무결성 이 제약 조건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조 무결성이라고 들어가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종종 기본키 또는 키가 아닌 후보키와 외래키 조합으로 강제 적용된다. 뭐 이런 것도 참조 무결성에 대한 정보이고요. 자, 외래키가 선언된 관계 변수에 외래키를 구성하는 속성, 그러니까 열의 값은 그 관계 변수의 부모가 되는 관계 변수의 기본키 값 또는 기본키가 아닌 후보키 값으로 존재해야 된다고 굉장히 어렵게 써놨네요.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이게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외래키, 그러니까 포린키가 선언이 돼 있으면 포린키 선언이 된 이 데이터는 무조건 프라이머리 키나 어떤 후보키의 값을 가져다가 사용을 해야 된다. 그게 아니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다. 그래서 무결성 제약 조건, 네, 요거 아직 보고 계시면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무결성 제약 조건의 종류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무결성이라는 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럼 무결성의 종류는 뭐가 있냐? 스키마에서 사용하는 무결성의 종류, 우리 제약 조건에 사용하는 무결성의 종류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설정이 되어 있는 조건을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고 하고요.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 뭐 도메인 무결성 제약 조건 해서 무결성 제약 조건이 총 6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 회색으로 해놓은 이유가 요 앞에 있는 요 3가지가 실제 시험에서 좀 자주 등장하는 무결성 제약 조건 3가지고요. 이 3가지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 최근 5년간 시험 문제에서 이 3가지가 등장하는 걸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일부러 좀 회색 처리를 해놨습니다. 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은 기본키를 구성하는 값은 널 값이나 중복된 값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프라이머리 키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은 프라이머리 키에 대한 설명.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은 외래키, 방금 우리가 봤던 포린 키에 대한 설명입니다. 포린 키. 외래키 값은 널 값이거나 참조하는 릴레이션의 기본키 값과 동일한 값을 가져야지 동일하지 않은 값을 가질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게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다. 포린 키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럼 3번째 도메인 무결성이라고 해서 도메인 무결성은 각 속성들의 값은 정의된 도메인 값에 속해야 된다. 도메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컬럼이 가진 이제 컬럼, 그러니까 속성들이 가진 어떤 데이터 타입 같은 걸 도메인이라고 하는데 각 속성들의 값은 이 데이터 타입, 이미 정의된 데이터 타입 안에 속한 값을 가져야지 이걸 벗어난 값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도메인 무결성 제약 조건입니다. 그 이외에도 고유 무결성 제약 조건, 테이블 안에 릴레이션 테이블이라고 했죠. 테이블에 각 튜플이 가지는 속성 값들은 고유한 값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고유 무결성 제약 조건, 널 무결성, 릴레이션의 특정 속성 값은 널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난널 제약 조건을 설정해 놓은 어떤 속성이 있다면
특정 속성 값은 널 값을 가질 수 없다는 널 무결성 제약 조건. 그러니까 제약 조건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해당 제약 조건이 만약에 달려 있다면 난널이라는 제약 조건이 달려 있다면 이 제약 조건에 해당하는 이 널 값을 가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키 무결성. 키는 튜플을 식별할 수 있는 값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키 무결성 제약 조건까지 요 밑에 있는 애들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애들은 아니고 실제 이 밑에 있는 애들은 요즘 좀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요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어서 요 세 개는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적으로 그냥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지만 요런 애들이 있긴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요 위에 있는 세 개가 정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요 세 개 정도만 알고 계시면 크게 문제 없이 시험 문제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다음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20번 문제입니다. 요 문제를 마지막으로 특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쉬운 문제 중에 하나죠. 굉장히 쉬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드랍이라고 하는 DDL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이 단어를 생각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기의 SQL문에서 괄호 안에 알맞는 단어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드랍 뷰 학생이라고 해서 우리 DDL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냐면 DDL은 create, drop, 그다음에 alter 이렇게 되어 있는데 create든 드랍이든 alter든 뭐라고 쓰냐면 테이블 이름 이제 객체의 종류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쓸 건지 객체에는 테이블을 쓸 건지 뷰를 쓸 건지 시퀀스를 쓸 건지 유저를 쓸 건지 이런 객체의 종류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객체의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DDL은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드랍 테이블 이름, 크리에이트 테이블 이름, 알터 테이블 이름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뭐 예를 들어 뷰라고 가정을 하면 크리에이트 뷰 이름, 드랍 뷰 이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드랍 뷰 이름까지 들어가면 사실 드랍로는 완성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소괄호가 들어갔던 건 드랍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할 때 이 학생이라는 뷰에 참조되어 있는 어떤 다른 게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DDL을 해서 우리가 이 드랍이라는 명령을 써가지고 예를 들어 A라는 테이블을 삭제를 하고 싶은데 A 테이블을 참조하고 있는 어떤 컬럼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참조하고 있는 B 테이블, C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A 테이블은 그냥 드랍문을 써가지고 단순히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참조되어 있는 테이블을 뭐라고 하냐? 부모 테이블. 그리고 밑에 있는 애들을 자식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시죠? 부모가 없는 자식은 없죠. 모든 자식들이 다 부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테이블을 삭제를 할 거면 부모 테이블과 자식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모 자식의 연을 끊어야 된다고. 네, 미안합니다. 네. 아니 그 그런 의미가 아니고 부모 테이블을 삭제를 할 거면 부모 테이블을 삭제할 때 부모랑 자식이 가지고 있던 요 관계를 끊어야 부모 테이블을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 테이블이 더 이상 자식이 아닌 형태로 있으려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있는 요 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 테이블은 그냥 삭제를 할 수가 없는데 이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바로 캐스케이드라는 명령어입니다. 캐스케이드. 드랍 뷰 학생 한 다음에 학생 테이블을 학생이라는 뷰를 참조하고 있는 어떤 뭔가 그 컬럼이 있다면 혹은 튜플이 있다면 그런 것들까지 함께 삭제해 주세요. 모두 삭제해 주세요. 같이 삭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캐스케이드가 여기 정답이 되겠습니다. 캐스케이드의 뜻이 같이 하다, 함께, 같이, 함께, 모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삭제하려고 하는 테이블이 다른 테이블에 참조를 받고 있다면
단순한 삭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참조받고 있는 레코드까지 함께 삭제한다. 레코드뿐만 아니고 뭐 그 안에 걸려 있는 제약 조건도 혹시 삭제를 할 거다라고 하면 캐스케이드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같이 함께라는 의미가 들어가야만 삭제가 된다는 점. 이렇게 캐스케이드라는 명령어가 간혹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 실기 데이터베이스 SQL에 관련된 실기 특강이었고요. 20번 문제를 끝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이랑 목요일 좀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특강 진행을 했는데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잘 들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정보처리기사 합격하는 정보처리기사 실기까지 해서 자격증 따는 그날까지 제가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